평생의 혼을 담아 빚은 청자 따기를 며느리에게 선물했지만 돌아온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차가운 한마디였습니다. 모든 헌신을 부정당하고 살인자라는 누명까지 썼던 시어머니. 마침내 모든 것을 잃고 찾아와 애원하는 아들에게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얘야, 옆에 있는 이 여자는 누구니? 제 마지막 선택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제 이름은 김지원, 65해를 살았어요. 지금은 북촌의 오래된 한옥에서 혼자 살고 있죠. 국립도자박물관에서 큐레이터로 평생을 보냈는데 그래서인지 저는 오래된 것, 시간이 쌓여야만 제 빛을 내는 것들을 사랑해요.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것들이야말로 진짜라고 믿거든요. 이 집도 그래요. 남편과 함께 늙어가자 약속했던 이 한옥은 이제 저 혼자 지키고 있지만 대청마루에 앉아 있으면 여전히 그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 소리, 기와 지붕 위로 쏟아지는 가을 햇살, 마당 구석 작은 텃밭에서 올라오는 흙냄새까지 이 모든 것이 제 삶이고 제 세상이었죠. 가을볕이 참 좋은 날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마당 텃밭에서 상추며 풋고추를 돌보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아들, 민준이었죠. 35, 잘 나가는 IT 회사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제게는 세상 가장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엄마, 주말에 괜찮으세요?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요. 그 한마디에 제 고요했던 세상이 설렘으로 출렁이기 시작했어요.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그럼 어서 와야지.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릴게.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한 톤 높아졌어요.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마루에 앉아 있었네요. 민준이 어릴 적 모습, 대학에 합격했을 때 첫 출근하던 날의 반듯한 모습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 아들이 이제 짝을 만나 제게 데려온다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날부터 며칠 동안 저는 잔치 준비를 하는 사람처럼 분주했어요. 시장에 가서 가장 좋은 한우를 사고 싱싱한 해산물을 골랐죠. 민준이가 좋아하는 갈비찜은 밤새 양념에 재워두고 잡채에 들어갈 채소는 색을 맞춰 하나하나 정성껏 볶았어요. 아들이 데려올 그 아이는 뭘 좋아할까 상상하며 몇 가지 요리를 더했죠. 혹시 입맛에 안 맞을까봐 하나라도 더 맛있게 먹이고 싶은 게 어미 마음 아니겠어요. 제 헌신과 사랑을 보여줄 방법이 이런 것뿐이라 저는 더 정성을 쏟았어요. 드디어 약속한 주말이 되었고 제 아들 민준이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대문으로 들어섰어요. 한유진, 32살의 벤처 투자가라고 했죠. 처음 본 순간 숨을 잠시 멈췄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신감과 성공한 현대 여성의 아우라가 빛나는 아이였어요. 군더더기 없이 딱 떨어지는 옷차림, 반짝이는 액세서리, 그리고 사람을 빠르게 판단하는 듯한 그 날카로운 눈빛까지 저와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죠. 민준이는 그 아이 옆에서 어딘가 조금은 위축된 듯 하지만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한유진입니다. 목소리마저 어찌나 당차고 시원시원한지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 아이의 손을 맞잡았어요. 어서 와요. 오느라 고생 많았지. 민준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린 음식을 앞에 두고 어색한 식사가 시작됐어요. 유진이는 숟가락을 들기 전에 먼저 음식 사진부터 찍더군요. 그러고는 제게 묻지도 않고 바로 어딘가로 전송했어요.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하니 애써 이해하려 했죠. 대화는 주로 유진이가 이끌었어요. 자신의 일이 얼마나 역동적인지, 최근에 투자한 스타트업의 성장 가능성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죠. 그 아이의 입에서는 수익률, 데이터, 플랫폼, 효율 같은 저에게는 낯선 단어들이 쉴 새 없이 튀어나왔어요. 저는 그 세계를 잘 모르지만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니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로 경청했어요. 제 아들 민준이는 그저 옆에서 유진 씨 정말 대단하죠. 엄마 하며 추임새를 넣을 뿐이었고요.
분위기를 바꿔볼까 싶어 제 옛날 이야기를 꺼냈어요. 나도 젊었을 땐 박물관에서 일했단다. 특히 고려청자의 그 신비로운 비색을 보고 있으면 시간이 멈춘 것 같았지. 수백 년 전장인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고,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유진이가 끼어들었어요. 아, 어머님, 좋은 경험하셨네요. 근데 요즘엔 VR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요. 굳이 박물관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훨씬 더 생생하게 유물을 체험할 수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본 다큐에서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옛날 도자기를 3D 프린터로 완벽하게 복원하기도 하던데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치,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느끼며 교감했던 그 모든 경험이 VR이나 3D 프린터라는 단어 앞에서 한순간에 낡고 비효율적인 것이 되어버린 듯한 기분이었죠. 민준이는 그저 멋쩍게 웃으며 제 눈치를 볼 뿐이었어요.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식사가 끝나고 저는 비장의 선물을 꺼내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오동나무 상자에 고이 보관해 두었던 제 분신과도 같은 물건이었죠. 제가 젊은 시절 도예에 미쳐 살 때 밤을 새워 빚어낸 청자, 닭이 세트였어요. 전국 대회에서 상까지 받았던 제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 담긴 작품이었죠. 남편도 이 찻잔에 차를 마시는 걸 참 좋아했는데 이걸 준다는 건 제 삶의 일부를 제 혼을 내어준다는 의미였어요. 유진아, 이건 내가 주는 선물이란다. 내가 직접 만든 거야. 저는 상자를 열어 비취색 찻잔들을 조심스럽게 보여주었어요. 유진이의 눈이 순간 반짝이는가 싶더니 이내 감정사의 눈빛으로 변하더군요. 찻잔 하나를 조심스럽게 들어 이리저리 돌려보며 굽까지 꼼꼼하게 살피는 모습이 꼭 골동품 감정사 같았어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솜씨가 정말 정교하세요. 감사합니다. 그 아이는 전문가 같은 칭찬과 함께 상자를 덮었어요. 저는 그 아이의 감동 어린 표정을 기대했는데 돌아온 것은 너무나도 이성적이고 차가운 반응이었죠. 그런데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전 이렇게 까다로운 차의식 같은 걸 즐길 시간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탈리아에서 산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30초 만에 커피 한 잔 내려 마시고 바로 출근해야 하거든요. 하루를 효율적으로 시작해야죠. 이 귀한 닭이 세트는 것을 진열장에 고이 모셔두고 감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까다로운 의식, 효율. 그 단어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밝혔어요. 제 젊음과 열정, 남편과의 추억, 제가 지켜온 모든 가치가 비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진열장 구석에 처박히는 순간이었죠. 제 표정이 굳어지는 걸 봤는지 민준이가 황급히 나섰어요. 하하, 엄마. 유진 씨가 워낙 현실적이라 그래요. 실용적인 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잘 보관하겠다는 뜻이죠. 아들은 저를 위로하는 것 같았지만 그 눈빛은 이미 제 세상이 아닌 유진이의 효율적인 세상에 속해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미소 짓는 수밖에요. 제 완벽했던 찻잔에 보이지 않는 가느다란 균열이 생겨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그 아이와 민준이를 보내고 텅 빈 한옥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잘 차려냈던 음식들은 거의 그대로 남아 찬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죠. 제 마음처럼요. 제 젊음과 열정이 담긴 그 찻잔에 선명하게 금이 가는 것을 본 것만 같았어요. 괜찮다, 괜찮다.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한번 생긴 균열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더군요. 세대가 다르고 살아온 세상이 다르니 그럴 수 있다. 내가 더 이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슴 한구석에 시린 감각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고 흘러 두 아이는 결국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 날 저는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혼주석에 앉아 있었지만 마치 잘 아는 지인의 잔치에 온 손님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네요. 아들 내외는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무슨 스마트 펜트하우스라던가
그리로 이사를 갔어요. 목소리 하나로 집안의 모든 것을 조종하고 스마트폰 앱으로 세상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이라고 했죠. 제가 사는 북촌의 이 한옥과는 정말 다른 세상이었어요. 제 집의 창호지 문이 바람의 소리를 들려준다면 그 집의 통유리 창은 도시의 소음을 완벽히 차단해 주었죠. 가끔 그 집에 갈 때면 꼭 다른 나라에 입국 심사를 받는 것처럼 어색하고 주눅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아들 내외와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는 뜸해졌고 얼굴 보기는 더 힘들어졌죠. 그래도 저는 괜찮았어요. 다들 그렇게 사는 거라고 제 아들도 이제 가정을 이뤘으니 그 삶에 집중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제 착각이었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어느 주말 시동생의 칠순 잔치가 있어 온 가족이 모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조카 며느리, 손주들까지 북적이는 자리였죠. 한참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대학생이 된 손주뻘 조카가 제게 다가와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물었어요. 고모 할머니, 할머니는 왜 우리 가족 단톡방에 없으세요? 어제 여기서 다 같이 여행 갈 계획 짰는데 할머니는 얘기 못 들으셨어요?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이의 손에 들린 화면에는 우리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제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유진이를 포함한 모든 가족들이 웃고 떠드는 대화 내용이 가득했어요. 그들의 주말 계획, 소소한 일상, 새로 산 자동차 사진까지 제가 모르는 그들의 세상이 그 작은 화면 안에서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저를 제외하고요. 아, 보이지 않는 벽이라는 게 이런 거였군요. 그들은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저를 그들의 세상 밖으로 밀어냈던 거예요. 디지털 세상에 익숙하지 않은 늙은 어미는 가족의 중요한 소통에서조차 거추장스러운 존재였던 거죠. 주변 친척들이 당황하며 어색한 눈빛을 교환하는 동안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할미는 그런 거 잘 몰라서 그런다고 대답했지만 심장은 차갑게 가라앉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며느리 유진이가 임신을 했다는 거였죠.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그동안 쌓였던 모든 서운함과 상처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곧 태어날 아기, 제 손주가 이 모든 벽을 허물어줄 다리가 되어줄 거라고 굳게 믿었죠. 그날부터 저는 다시 희망을 품고 제 모든 것을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북촌집 마당의 텃밭은 오직 며느리와 뱃속 아기를 위한 공간이 되었어요. 농약 한 방울 치지 않고 유기농으로 상추와 깨씹, 오이를 길렀죠. 매주 주말이면 갓 따낸 싱싱한 채소와 몸에 좋다는 식재료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버스를 몇 번씩 갈아타며 강남으로 향했어요. 유진이는 어머님, 임산부는 무거운 걸 들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라는 말을 방패처럼 사용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 집의 무급 가사도우미가 되었죠. 어느 날은 서재의 무거운 원목 책장을 풍수에 맞게 옮겨야 한다며 저를 불렀어요. 지병인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뱃속 아기를 생각하며 끙끙대며 유진이와 함께 책장을 밀었죠. 또 어느 날은 먼지 쌓인 창고를 정리해야 한다며 온갖 묵은 짐이 가득한 상자들을 저 혼자 나르게 했어요. 유진이는 소파에 앉아 어머님, 그 상자는 이쪽으로요 하고 지시만 할 뿐이었죠. 땀으로 온몸이 젖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며느리의 흡족한 표정을 보며 이 또한 내리사랑이라 여겼어요. 제 헌신이 통했다고 믿었을 때쯤 저는 가장 귀한 것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저희 집안 대대로 임신한 며느리에게 다려 먹였다는 비방, 귀한 약재를 구해 정성껏 안태차를 끓였죠. 며칠 밤낮으로 불을 지키며 달인 그 탕약을 소중하게 보온병에 담아 강남으로 향했어요. 마침 그날은 유진이의 친구가 집에 놀러와 있더군요. 저는 잘 됐다 싶어 친구 앞에서 며느리 길을 살려줄 겸 자랑스럽게 보온병을 내밀었어요. 아가, 힘들지? 이거 마시면 입덧도 가라앉고 아기도 편안해진다고 하더구나.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거란다. 유진이는 보온병을 받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꺼내들더군요. 제가 가져간 약재 몇 가지를 보더니 어떤 앱을 열어 사진을 찍고는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제 친구와 제가 모두 듣는 앞에서 차갑고 명료한 목소리로 선언했어요. 어머님, 마음은 정말 감사드려요. 그런데요, 제가 쓰는 건강 앱 빅데이터에 따르면 이 약재 중 일부는 임산부에게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성분으로 분류되어 있네요. 죄송하지만 마실 수 없겠어요. 요즘은 경험이나 뜬 소문이 아니라 과학적인 데이터로 판단해야죠. 그 순간 제 얼굴이 불타는 것처럼 화끈거렸어요. 제 사랑과 정성, 한 집안의 역사가 담긴 지혜가 스마트폰 앱의 분석 결과 앞에서 위험물질이자 뜬 소문으로 낙인 찍히는 순간이었죠. 옆에 있던 유진이 친구는 애써 다른 곳을 보는 척했지만 그 눈의 어린 동정과 비웃음을 저는 똑똑히 봤어요. 그렇게 쌓여가던 굴욕감은 추석날 마침내 폭발하고 말았어요. 유진이는 자기 친정 식구들을 모두 집으로 부르겠다고 통보했어요. 부모님의 언니네 가족까지 어른아이 합쳐 10명이 훌쩍 넘는 대식구였죠. 그 말은 곧 그 모든 식구들의 명절 음식을 저 혼자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였어요. 저는 추석 당일 새벽 5시부터 아들네 집으로 가부엌에 붙어 서 있었어요. 송편을 빚고 갈비찜을 재우고 산더미 같은 전을 부쳤죠. 제가 허리 펼 틈도 없이 일하는 동안 예쁘게 차려입은 유진이와 그 식구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웃고 떠들었어요. 유진이 어머니, 그러니까 제 사부인은 제가 끓인 토랑국을 한 숟갈 맛보더니 국이 좀 짜네 하고 무심하게 툭 던졌고, 유진이 언니는 송편을 하나 집어먹더니 송편이 좀 딱딱한 거 아니에요 라며 타박을 주었죠. 저는 그저 죄송합니다. 제가 신경 썼어야 했는데 하며 고개를 숙이고 쉴 새 없이 음식을 나르고 시중을 들었어요. 밤 8시 반이 넘어서야 모든 손님이 돌아가고 산더미 갔던 설거지까지 겨우 끝냈어요. 온몸이 솜처럼 늘어지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파왔죠. 집으로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막차 시간도 아슬아슬했고요. 저는 정말 조심스럽게 얘들아, 오늘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하룻밤만 신세지고 내일 아침 일찍 가면 안 될까? 하고 물었어요. 그 순간 유진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친정 식구들이 아직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 그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들으라는 듯이 싸늘하게 쏘아붙였어요. 어머니, 여기가 여관인 줄 아세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주변에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유진이의 어머니와 언니는 통쾌하다는 듯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걸고 있었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 제 가슴을 후벼 판 것은 제 아들 민준이의 모습이었어요. 제 아들은 아내와 장모의 서슬퍼런 위세 앞에서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침묵, 그것은 동의였고 방관이었으며 저를 향한 완벽한 배신이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져 버렸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는 유진이와 그 가족들, 그리고 비겁하게 눈을 피하는 제 아들을 차례로 둘러보았죠.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대신 차가운 분노가 온몸에 흘렀어요. 너희들 절대 후회하지 마라. 내가 피눈물을 흘리게 해줄 테니. 제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부엌을 울렸어요. 저는 그 말을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어요. 아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해주겠다는 독한 말을 쏟아내고 돌아왔지만 제 마음속에 남은 것은 통쾌함이 아니라 텅 빈 공허함과 지독한 고요함 뿐이었죠. 전화벨이 울려도 받지 않았고 현관문 너머의 세상과는 담을 쌓고 지냈어요. 제 분노는 시간이 지나면서 차갑게 식어 단단한 돌멩이처럼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았어요. 그래, 이대로 끝내는 거다. 더 이상 상처받지도 기대하지도 말자. 그렇게 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손에서 놓아두었던 스마트폰이 짧게 울렸어요. 민준이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죠. 그 애의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애써 무시하려 했어요.
하지만 화면에 뜬 몇 글자는 제 모든 결심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도 남았습니다. 유진이 유산했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 멍해졌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들끓었던 분노와 복수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끔찍한 충격과 슬픔이 채웠어요. 제 손주, 제가 그토록 바라던 아기였는데 어쩌면 그 모진 말들이 저주가 되어 아기에게 가닿은 건 아닐까. 추석날의 그 소란이 아이에게 스트레스가 된 건 아닐까. 온갖 자책과 두려움이 저를 덮쳤어요. 정신을 차릴 겨를도 없이 외투를 걸치고 집을 뛰쳐나왔어요. 택시를 잡아타고 강남의 종합병원으로 가는 내내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멈출 수가 없었죠. 가서 뭐라고 위로해야 할까? 제발 나 때문이 아니어야 할 텐데. 지금은 원망도 미움도 아무 소용없었어요. 그저 어미로서 어른으로서 그 아이들의 슬픔을 보듬어 주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해 겨우 병실을 찾아냈어요. 문 앞에서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죠. 침대에 하얗게 질린 얼굴로 누워있던 유진이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는 순간 그 아이의 눈에 증오와 광기가 번뜩였어요. 당신이 여길 왜 와? 다 당신 때문이야. 악기 같은 고함과 함께 유진이는 침대 옆 탁자에 있던 물컵을 제게 집어 던졌어요. 미처 피할 새도 없이 컵 안에 담겨 있던 뜨거운 물이 제 손등위로 쏟아졌어요. 아, 하는 비명과 함께 살이 타는 듯한 고통이 파고들었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은 유진이의 입에서 터져나온 도끼 서린 말들이었어요. 당신의 그 빌어먹을 차 때문에, 당신의 그 저주 때문에 내 아이가 죽었어. 당신이 내 아이를 죽인 거야. 당신은 살인자야. 살인자. 그 말이 제 귀를 후벼 팠어요. 제가 사랑으로 다렸던 그 차가 제 손주를 죽인 독약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분노 속에서 내뱉었던 그 말이 아기를 죽인 저주가 되어버렸고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건 악몽이야. 소란을 듣고 간호사가 달려오고 복도를 지나던 다른 병실의 환자와 보호자들이 병실 문틈으로 기웃거리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저는 구경거리가 되었죠. 유진이는 마치 비극의 여주인공처럼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울부짖었어요. 저 사람이, 저 시어머니가 준 이상한 한약을 먹고 제 아이가 잘못됐어요. 제발 저 사람 좀 내보내주세요.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어요. 동정심 가득했던 그 눈빛들이 순식간에 의심과 경멸, 비난의 눈초리로 변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나, 세상에, 요즘 세상에도 저런 시어머니가 있대. 고집 센 늙은이가 애 하나 잡았네. 저는 순식간에 고집 센 시어머니가 억지로 먹인 한약 때문에 며느리가 유산하게 만든 사건의 가해자가 되어버렸어요. 유진이는 이 병원 복도라는 공개된 무대 위에서 저를 완벽하게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화끈거리는 손등의 고통보다 온몸에 밝히는 사람들의 시선이 더 아팠어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제가 기댈 곳은 단 한 사람뿐이었죠. 제 아들, 민준이. 저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병실 구석에 서 있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민준아, 아니라고 말해다오. 엄마는 그런 뜻이 아니었잖니. 제발.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그 아이는 제게서 시선을 피한 채 광란하는 유진이에게 달려가 부서져라 끌어안고 진정시키기 시작했어요. 유진아, 진정해. 응? 이러다 당신 몸 상해. 제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한 걸음 더 다가서려는 순간이었어요. 민준이는 유진이를 끌어안은 채 남은 한쪽 팔을 들어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저를 밀치거나 소리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어떤 폭력보다 더 잔인하고 단호한 행동이었죠. 그 팔은 오지 마세요. 당신은 이 비극의 원인이에요. 나는 당신보다 이 사람을 지킬 겁니다라고 소리 없이 외치고 있었어요. 아들이 저를 막아서는 그 순간 제 세상은 산산조각 나다 못해
먼지처럼 흩어져 버렸어요. 지난 65해의 삶, 아들을 위해 바쳤던 수십 년의 헌신과 사랑이 아들의 그 팔 하나에 가로막혀 완벽하게 부정당했어요. 심장이 차갑게 식다 못해 검은 재가 되어 바스러지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눈물도 흐르지 않았고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뿐이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잿더미가 된 심장을 안고 뒤돌아섰어요. 복도에 선 사람들의 비난 어린 시선도, 등 뒤에서 들려오는 유진이의 울음소리도 더 이상 제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저는 그저 텅 빈 껍데기처럼 유령처럼 병원을 걸어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한참이 지나 아들 부부가 결국 이혼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아무런 감흥도 없었어요. 이미 제 마음은 그날 아들이 저를 막아섰던 그 순간에 죽어버렸으니까요. 죽은 마음에겐 세상의 그 어떤 소식도 더 이상 닿지 않는 법이거든요. 병원에서 돌아온 후의 날들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었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았고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어요. 제 안의 모든 것이 제가 되어버렸는데 육신만 남아 숨을 쉬고 있는 기분이었달까요. 세상은 색을 잃었고 소리를 잃었어요. 아들 부부가 이혼했다는 소식도 바람결에 들려왔지만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죠. 그건 이제 더 이상 내 이야기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유령처럼 집안을 떠돌던 어느 날이었어요. 발길 닿는 대로 걷다가 수십 년은 열어보지 않았던 먼지 쌓인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쓰던 작은 도예 작업실이었어요. 결혼하고 민준이를 낳고 정신없이 살면서 까맣게 잊고 있던 공간이었죠. 삐걱거리는 문을 열자 훅 끼쳐오는 마른 흙냄새와 묵은 나무 냄새에 순간 숨을 멈췄어요. 창고처럼 변해버린 작업실 한가운데 하얀 천에 덮인 채 주인을 잃은 물레가 보였어요. 그날 저는 홀린 듯이 물레 앞에 앉았어요. 딱딱하게 굳어있던 흙덩이를 가져와 물을 붓고 하염없이 치대기 시작했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차갑고 축축한 흙의 감촉만이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감각이었어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며칠 밤낮을 흙만 만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저는 물레를 돌리고 있었어요. 윙 하고 돌아가는 물레의 단조로운 소리가 제 텅 빈 머릿속을 채워주었고 제 손끝에서 흙덩이가 조금씩 형태를 갖추어가는 것에 온 신경을 집중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흙덩이가 제 손길에 따라 둥근 항아리가 되기도 하고 날렵한 주병이 되기도 했죠. 그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어요. 부서지고 망가진 제 자신을 제 손으로 다시 빚어내는 것과 같은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죠. 흙을 빚고 유약을 바르고 뜨거운 가마불 속에 제 모든 것을 밀어넣는 과정은 상처를 치유하고 제 안의 힘을 응축시키는 하나의 의식과도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오롯이 도예가 김지원, 그 이름 하나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어요. 그렇게 계절이 몇 번 바뀌었을까요? 어느 늦여름 장대비가 쏟아지던 날이었어요. 가마에 불을 떼고 있는데 작업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문을 열어보니 희끗희끗한 머리에 노신사 한 분이 흠뻑 젖은 채 서 있었어요. 인사동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갑자기 쏟아지는 비에 길을 잃었는데 불 켜진 곳이 여기뿐이라 잠시 비를 피할 수 있겠냐고 정중하게 묻더군요. 저는 그러시라고 안으로 들어와 불이라도 쬐시라고 자리를 내어드렸어요. 노신사는 작업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숨을 멈췄어요. 그의 시선은 선반 위에 놓인 제 도자기들에게로 향했죠. 그는 홀린 듯이 다가가 제 투박한 그릇들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어요. 마치 오래도록 찾아 헤맨 연인을 만난 사람처럼요. 한참 동안 말없이 제 작품들을 살펴보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물었어요. 선생님, 혹시 도천, 다오쨘 선생님을 아십니까? 도천, 그 이름은 제게도 낯설지 않았어요. 제가 젊은 시절 잠시 가르침을 받았던 스승님의 호였으니까요. 수십 년 전 호련히 속세를 떠나버린 전설로만 남은 도의 명장이었죠. 제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노신사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어요. 그는 자신을 한국 미술계의 원로 평론가인 이용준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리고 제 작품들에서 그가 평생을 그리워했던 스승, 도천 선생님의 기법과 혼을 발견했다고 경악을 금치 못했죠. 그는 제가 단순히 스승의 기술을 흉내낸 것이 아니라 그 철학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이룩한 진정한 예술가라고 말했어요. 며느리에게 구식이라 무시당하고 제 스스로도 잊고 살았던 제 삶의 가치를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한 사람의 입을 통해 확인받는 순간이었어요. 이용준 평론가님의 도움으로 제 이름과 작품은 조용했던 미술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어요. 처음에는 다들 반신반의했지만 곧 제 작품에 담긴 독보적인 예술성에 모두가 주목하기 시작했죠. 사라진 명장의 귀환, 흙으로 영혼을 빚는 도예가 같은 거창한 수식어들이 따라붙었어요. 며느리가 진열장에 처박아 두겠다던 그 까다롭고 비효율적인 제 도자기들은 이제 뉴욕과 런던, 홍콩의 유명 컬렉터들이 거액을 주고도 구하지 못해 안달하는 보물이 되었어요. 제 통장에는 제가 평생 만져본 적 없는 큰돈들이 쌓여갔죠.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저는 그저 살기 위해 흙을 만졌을 뿐인데 세상은 제게 완벽한 경제적 독립이라는 선물을 안겨주었어요. 어느 날 이 평론가님이 제게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선생님, 이제 세상과 직접 소통하셔야 합니다. 선생님의 예술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세요. 그는 온라인 갤러리를 만들어 보라고 권했죠. 컴퓨터라고는 겨우 인터넷 검색이나 하던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저는 동네 컴퓨터 가게의 젊은 청년에게 부탁해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고 간단한 웹사이트를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스마트폰으로 사진 하나 찍는 것도 쩔쩔맸지만 밤을 새워가며 하나씩 익혔죠. 제 서툰 손으로 찍은 도자기 사진과 짧은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사람들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어요. 제 작품뿐만 아니라 제 삶의 방식, 제 철학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생겨났죠. 과거 저를 고립시켰던 그 디지털 세상이 이제는 저를 세상과 연결하고 제 가치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주었어요. 그렇게 꼭 1년이 흘렀어요. 저는 이제 국내외로 제법 알려진 도예가이자 수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사람이 되어 있었죠.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오롯이 제 이름으로 서게 된 거예요. 제 삶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믿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물레를 돌리며 새로운 작품에 집중하고 있는데 작업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고개를 들자 그곳에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어요. 수척하고 어딘가 지쳐 보이는 얼굴. 제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1년 만에 나타난 아들은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유진이와 다시 합쳤다고, 그리고 다시 아이를 가졌다고요. 그의 등장은 제게 찾아온 평화를 흔드는 새로운 바람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다녀간 후 며칠 동안 제 작업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1년이라는 시간은 제게 많은 것을 바꿔놓았지만 피를 나눈 인연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잘라낼 수 있는 게 아니더군요. 민준이가 남기고 간 말, 유진이가 다시 임신했다는 그 소식은 제 평온했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며칠 뒤 민준이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잠시 시간을 내어줄 수 있겠냐고요. 장소는 청담동의 한 고급 카페였어요. 그곳은 제 세상이 아니었죠.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을까 두려워 숨는 김지원은 이제 없었으니까요. 약속한 날, 저는 가장 편안한 옷차림으로 그곳에 나갔어요. 통유리창 너머로 화려한 도시의 풍경이 펼쳐진 카페 안은 값비싼 옷과 보석으로 치장한 사람들로 가득했죠. 잠시 후 민준이와 유진이가 들어왔어요. 임신으로 배가 제법 부른 유진이는 언뜻 보기에 무척 행복해 보였지만 저는 그 화사한 미소 뒤에 감춰진 희미한 불안의 그림자를 읽을 수 있었어요. 민준이의 얼굴은 지난번보다 더 수척해 보였고요. 1년 만에 다시 마주 앉은 세 사람.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유진이었어요.
그 아이는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 더 능숙하고 세련된 태도로 대화를 시작했죠. 마치 중요한 사업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사람처럼요. 어머님, 다시 뵙게 되어 기뻐요. 저희 지난 1년간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 최선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저는 말없이 그 아이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이번 임신 기간 동안에는 제가 일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태교에만 전념하고 싶어요. 아시겠지만 제 몸이 보통 산모들보다 더 예민하기도 하고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큰 투자가 필요한 셈이죠. 어머님께서 저희를 지원해 주실 수 있을까요? 투자, 지원. 참으로 유진다운 단어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저를 경악하게 한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진 말이었죠. 물론 저희도 어머님께 보답을 해야겠죠. 어머님의 지원에 대한 대가로 저희는 어머님께서 저희 삶에 절대 나타나거나 간섭하지 않으실 거라는 약속을 받고 싶어요. 시댁 없이 조용히 아이를 키우고 싶거든요.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과거에 불미스러운 전과가 있으시니 서로 거리를 두는 게 아이를 위해서도 최선일 거예요. 전과. 그 한마디가 마지막 남은 미련의 조각마저 산산이 부숴버렸어요. 1년 전 병원에서 저를 살인자라 매도했던 그 순간이 다시 떠올랐죠. 그들은 제 돈이 필요했지만 어머니이자 할머니로서의 제 존재 자체는 그들의 완벽한 세상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지난날의 저였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했겠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어요. 제 안에서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저 눈앞에 두 사람이 몹시 가엾고 어리석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들의 추악한 단어들은 더 이상 제 단단해진 내면을 뚫고 들어오지 못했어요. 저는 잠시 동안 창밖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그들을 향해 돌아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지갑을 꺼내 테이블 위에 세 사람의 음료값을 충분히 치를 만큼의 현금을 올려놓았어요. 알겠다. 둘 다 축하한다.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등 뒤에서 저를 부르는 민준이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그 값비싼 카페를 걸어 나왔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대답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제 삶에만 집중했어요. 반면 아들 내외의 삶은 제가 굳이 들여다보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죠. 나중에 친척들을 통해 들은 이야기로는 제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한 것에 분노한 유진이가 친정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상황을 알게 된 사부인마저 네가 자초한 일이니 네가 알아서 하라며 등을 돌렸다고 하더군요. 부모 세대의 지원이라는 마지막 안전망이 사라지자 강남 펜트하우스의 화려했던 삶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월세와 관리비, 새로 태어난 아기를 돌볼 베이비시터 비용, 분유값, 기저귀값까지 두 사람이 버는 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지출이 매일같이 그들을 짓눌렀죠. 밤낮 없이 울어대는 아기 때문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쌓여가는 스트레스와 경제적 압박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며 매일같이 으르렁댔다고 해요. 목소리 하나로 모든 것을 제어하던 그들의 스마트한 세계는 아기의 울음소리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죠. 인간적인 돌봄과 희생이라는 전통적 가치가 빠진 그들의 효율적인 시스템은 그렇게 속절없이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제 삶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제 온라인 갤러리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 저는 그 수익금으로 북촌의 작은 한옥을 개조해 쇼룸을 겸한 작업실을 열었어요. 그곳은 제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저처럼 전통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다른 공예가들이 모여 서로의 예술을 이야기하고 위로를 나누는 사랑방이 되었죠. 저는 제 성공에만 만족하지 않고 북촌 공예가 협동조합의 설립을 주도하며 지역 커뮤니티의 구심점이 되어갔어요. 흙을 만지며 제 자신을 되찾았던 것처럼 이제는 사람들과의 연대를 통해 더 큰 세상을 빚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제 사회적, 경제적 독립은 그렇게 완벽하고 의미 있는 형태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밤이 찾아왔어요. 밖에는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죠. 저는 새로 빚은 다랑아리를 가마에서 꺼내며 고요한 평화를 만끽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저희 집 한옥 대문이 마치 부서져라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라 인터폰 화면을 켜자 그곳에는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비에 흠뻑 젖어 엉망이 된 민준이와 유진이가 울음을 터뜨리는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서 있었죠. 1년 전 청담동 카페에서 봤던 그 당당하고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들은 지칠 대로 지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초라한 행색이었어요. 막다른 길에 몰려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온 것이겠죠.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대문으로 다가가 빗장을 풀었어요. 하지만 문을 활짝 열지는 않았습니다. 제 몸으로 겨우 사람 하나 드나들 틈만 남긴 채 그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섰어요. 1년 전 병원 복도에서 제 아들이 제게 했던 것과 똑같이요. 민준이는 거의 무릎을 꿇다시피 절규했어요. 어머니, 제발요.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어머니. 옆에 있던 유진이도 고개를 숙인 채 아이처럼 흐느낄 뿐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오랫동안 제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 절망으로 일그러진 표정, 텅 빈 눈동자, 제가 낳고 제 모든 것을 바쳐 사랑했던 아들의 모습이었죠. 제 안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희미한 연민의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그 감정마저 조용히 갈무리한 후 아주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비바람 소리 속에서도 이상할 만큼 맑고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그것은 분노도 슬픔도 용서도 아닌 완벽한 평온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제 아들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마치 처음 보는 낯선 사람에게 묻듯이 그렇게 물었어요. 민준아, 이 여자는 누구니? 그 질문이 던져진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것 같았어요. 민준이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새하얗게 질렸고 유진이의 울음소리는 목구멍 속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죠. 두 사람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것을 본 것처럼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질문에 담긴 의미를 깨달은 두 사람의 얼굴이 공포로 하얗게 질려가는 것을 저는 아무런 감정 없이 바라보았어요. 더 이상 그들의 절망은 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뒤돌아서서 무거운 한옥 대문을 닫았습니다. 육중한 나무 문이 닫히고 빗장이 걸리는 덜컹하는 쇳소리가 빗줄기 속에서 유난히 크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어요. 그것은 제 고통스러웠던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고하는 장송곡과도 같았죠. 문 밖에서는 한동안 제 아들 민준이의 절규와 갓난아기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파멸시킨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대로 제 세상에서 그들을 완벽하게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을 뿐이에요. 시댁 없는 삶을 살고 싶다던 며느리의 소원, 어머니의 세상보다 아내의 세상을 선택했던 아들의 결정을 제가 온전히 존중해 준 셈이죠. 이것이 제가 내릴 수 있는 가장 공정하고 완벽한 심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문 밖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천천히 몸을 돌려 빗소리가 운치 있게 들려오는 제 안식처 도예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며칠 후 제 작업실 겸 쇼룸에서는 작은 행사가 열렸어요. 제가 주도해서 만든 북촌공예가 협동조합의 첫 공식 모임이었죠. 그동안 각자의 작업실에 흩어져 외롭게 작업해왔던 북촌의 공예가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었어요. 저는 제 성공이 저 혼자만의 것이 되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제가 흙을 통해 위로받고 다시 일어섰던 것처럼 이 공동체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길 바랐죠. 저는 제 앞에 모인 동료들과 젊은 후배 작가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작품을 팔아 얻은 수익의 일부로 신진 작가 후원 기금을 만들었다는 것을 발표했죠. 재능은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꿈을 포기하려는 젊은이들에게 작은 디딤돌이라도 되어주고 싶었어요. 사람들의 얼굴에 놀라움과 감동이 번지는 것을 보며 저는 비로소 제부와 명성이 올바른 자리를 찾았음을 느꼈습니다. 제 작업실은 이제 더 이상 저 혼자만의 치유 공간이 아니었어요. 전통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세대 간의 지혜를 나누며 따뜻한 연대가 피어나는 우리 모두의 사랑방이 되어가고 있었죠. 저는 제 나이 66에 누군가에게 존경받는 어른의 역할을 새롭게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 온라인 갤러리 웹사이트를 통해 긴 메시지 하나를 받았어요. 자신을 30 초반의 젊은 주부라고 밝힌 한 여성이 보낸 글이었죠.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우연히 제 온라인 갤러리를 알게 되었고 제 작품과 그 안에 담긴 짧은 글들을 읽으며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제 삶의 이야기가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에게가 다 희망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 정성껏 답장을 써내려갔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아내, 누구의 어머니이기 이전에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바로 서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남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세상도 당신을 귀하게 대접해준답니다. 흙덩이가 뜨거운 불 속을 견뎌내야 비로소 아름다운 자기가 되는 것처럼 지금의 힘든 시간이 분명 당신을 더욱 단단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제 고통이 누군가를 위한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제가 거둔 승리보다 더 값진 깨달음이었어요. 한때 저를 세상과 단절시켰던 디지털 기술은 이제 제 철학을 세상과 나누고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따뜻한 도구가 되어주었죠. 그리고 오늘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밤입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은은하게 스며드는 작업실에 앉아 저는 다시 물레 앞에 앉아 있어요. 제 손에는 부드러운 흙의 감촉이 느껴지고 발끝의 움직임에 따라 물레가 고요한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새로운 다랑아리를 빚고 있어요. 아무런 기교도 화려한 무늬도 없이 그저 둥글고 순박한 형태. 어딘가는 조금 비뚤어지고 완벽하지 않지만 그 자체로 너그럽고 충만한 아름다움을 가진 다랑아리. 제 손끝에서 조금씩 솟아오르는 흙의 형태가 마치 모든 상처와 고통을 겪어낸 후 마침내 온전한 평화를 찾은 제 삶의 모습과 겹쳐 보입니다. 더 이상 제 마음속에는 미움도 원망도 슬픔도 남아있지 않아요. 문 밖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도 이곳까지는 들려오지 않죠. 오직 달빛과 흙과 제 고요한 숨소리만이 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수의 끝이 아니에요. 진정한 창조의 시작입니다. 결국 가장 큰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었어요. 잊고 지냈던 자기 자신의 가치를 되찾고 온전해지는 과정이었죠. 가장 아픈 파편 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탄생하듯 진정한 승리는 파괴가 아닌 창조에서 오는 법이거든요.